한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요? 저를 움직이는 힘은 제가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인강 업계의 전설 같은 분이죠. 예, 이분을 만나서 제가 한번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무 그때만 해도 정말 하늘 같은 분이라서 제가 저기 회장님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써주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 자신을 움직이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몰입이라고 하시더군요. 몰입.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이 한 가지 일에 그냥 몰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버텨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따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몰입을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산만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재미 그리고 의미. 이 두 가지가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미있어야 신이 나더라고요.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미있는 일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능검 강의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요즘 유료 강의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예. 한능검도 유료 강의가 있더라고요. 유료 강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유료 강의 듣지 않아도 제 강의로 저는 이미 한능검 1타입니다. 압도적 1타입니다. 나도 돈 벌 걸 그랬나 봐. 이투 사장님이 진짜 좋아하실 텐데. 어쨌건 저는 여전히 교육 음영지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경제적 부담 덜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편하게 접근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두 가지. 바로 이 재미와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재미와 의미를 담아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경제와 사회를 볼 텐데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한능검은 이 정치 파트하고 이 문화 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와 사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50문항 중에서 한 2문항, 네, 어떨 때는 한 문항 나오고 어떨 때는 아무 뜻이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또 이제 기타 선지로의 답지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넘어갈 수는 없겠죠. 자, 한번 간단하게 점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먼저 조세, 토지, 무역, 활동 이렇게 4개지 섹션으로 한번 나누어서 고대의 경제 활동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세금 체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의 어떤 형태예요. 이거는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세, 공납, 역 이렇게 나오는데 조세는 당시 이제 농사 지었으니까 농사에서 나온 생산물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납, 요거는 지금 없어요. 공납은.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면 거기서 대략 몇 퍼센트 내잖아. 저는 50%를 세금으로 내요. 네. 의미 있으니까 냅니다. 어쨌건 조세 있고요. 지금 있고요. 공납이 없다 그랬죠.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있죠.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죠?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공납, 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거둘까? 백성들한테. 왜냐면
토지세를 거두려면 어느 백성이 토지를 몇 평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적은 문서가 있다고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게 바로 민정문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민정문서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예, 조세 수취,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이거 쓴 겁니다. 이게 있어야 뭐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돈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민정문서인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되면 요게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민정문서 안에는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땅이 얼마 있는지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리가 돼요. 고려, 조선시대 오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한 것은 호적에만 적고요. 땅과 관련된 것은 양안에만 적습니다. 요 양안은 쉽게 얘기하면 토지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토지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적어가지고 요걸 근거로 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 호적과 양안의 첫 출발이 바로 이 민정문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민정문서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일본에서 발견됐어요. 딱 발견되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작성한 거야? 봤더니 바로 통일신라 서원경. 예, 서원경은 청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주 서원경에서 발견되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원경이라는 곳에서. 청주는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 직지, 예, 직지 심체 요절이 또 제작된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정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촌주예요. 그 마을, 예, 뭐 예를 들면 읍장, 뭐 면장, 뭐 이런 사람들, 그 촌이니까 촌 단위니까 촌주가 3년에 한 번씩 작성해서 올리면 그의 근거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조세 공납력을 거두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구나. 요렇게 해서 국가 행정, 국가 재정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뭐 워낙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네. 제 수입을 그냥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금을 어디 딴 데로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 금융실명제 이후에 또 지금 뭐 전산화 시스템 속에서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지 않습니까? 토지. 그죠? 토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토지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그 대가로 주는 토지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하면 그 토지에서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토지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 조세. 요 토지. 자, 그거 좀 나눠서 볼게요. 그러니까 수조권과 관련한 토지가 있고 소유권과 관련한 토지가 있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당시에는 관리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관리들한테 주었던 월급의 형태가 토지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것을 거둘 수, 세금 조, 수조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조권 토지와 소유권 토지를 좀 나누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수조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수조권은요, 관료전과 노급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요 관료전 노급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토지에서 나오는 요 조세를 거두어 갈 수는 있지만 노동력은 관료전은 거둬갈 수 없고 노급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신문왕이 그래서 이 노동력, 이게 이제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 그죠?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신문왕은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만 지급했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복습 드린 거예요. 수조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과 관련된 토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자, 봐요, 여러분들. 자, 이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라는 농민이 갖고 있는 이 A라는 농민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야. 그죠? 오케이. 자, 이 A라는 농민이 국가에 세금을 낸다고, 국가에 조세를 낸다고. 요게 이제 관료전, 이게 이제 관료전의 형태라고 한번 봅시다. 이게 관료전의 형태라고 봅시다. 관료전의 형태. 노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조세 플러스 노동력도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 토지 위에다가 이 토지는 이게 농민의 소유야.
근데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공무원. 관리가 있다고 봅시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 공무원 B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이 공무원에게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가를 뭘로 줬냐면 바로 이 토지를 준 거예요. 이 토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위에 바로 이 B라고 하는 관리의 무엇? 수조권이 설정된 거죠. 수조권이 설정된 거죠. 그럼 이 농민은 이제 이쪽 국가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바로 공무원에게, 이 농민은 공무원에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조세를 내는 겁니다. 조세를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농민의 토지 위에, 이 A라고 하는 농민의 토지 위에 B라고 하는 관리의 수조권이 설정된 거예요. 완벽히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나 중고등학교 때 이게 이해가 안 됐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걸 내가 아무 데서도 내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대학교 와가지고 진짜 혼자 낑낑낑낑 대면서 알아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나?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A라고 하는 농민이 갖고 있는 이 땅 위에다가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갔다고요. 국가 대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농민의 소유권 토지 위에 B라고 하는 관리의 수조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이 토지는 A라는 농민과 B라고 하는 관리 이 두 사람이 같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를 이게 여러분들 시대마다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아.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고대에는 이거를 이제 관료전 또는 노급이라고 부른 거고 중세에는 이거를 전시과라고 부른 거고 똑같아 본질적으로. 그다음에 근세 조선에는 이거를 이제 과전법이라고 부른 거고 이름만 달랐지 본질적으로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A라는 농민이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그 토지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정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A라는 농민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걸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거 언제 인정해 줬냐면 성덕왕 때. 왜 여러분들 왜 성덕대왕 신종 아시죠? 에밀레 성덕대왕 신종. 그 성덕왕입니다. 그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급했다기보다는 이제까지 농민들이 갖고 있는 그 토지를 인정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건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한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백성들의 토지다라고 해서 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 민전과 정전 위에 바로 이런 관료전과 노급이 설정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변천사를 뭐냐면 노급에서 관료전에서 노급 폐지, 이게 이제 신문학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닌데, 정전은 성덕왕 때, 그다음에 노급이 부활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경덕왕 때, 이렇게 부활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덕왕 때가 여러분들 왜 불국사하고 석굴암 그게 조성되었던 그때 왕이 바로 이 경덕왕이에요.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되었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변천사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경제 활동에서 그 신라에 기억나요, 여러분들? 왜 장이 섰다고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어느 왕 때? 지증왕 때 동쪽에 시장을 만들었다. 그걸 우리는 동시라고 한다. 지증왕 때 그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을 동시전
이라고 한다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지정왕 때 왜 신라라는 이름도 쓰고 왕이라는 이름도 쓰고 뭐 또 우상국도 복속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동시를 설치했다, 뭐 동시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통일신라 시대로 오면서 좀 더 이제 이 경주가 얼마나 추정컨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 경주 인구가 거의 100만에 육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100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 로마를 이끌던 로마의 그때 인구 최대 인구가 10만이었거든요. 근데 경주가 100만. 와, 이러면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국시대의 그 경주보다는 훨씬 커졌겠죠. 그러니까 그 시장 하나는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서쪽에도 시장을 하나 더 만들고 남쪽에도 시장을 하나 더 만들고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좀 봐두세요. 고구려 시대에 고구려에 그 지배층들의 그 집에 가면요 창고가 하나 있어. 그게 뭐라고 하냐면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부경이라는 창고. 요거는 시험에 꽤 나와요. 고구려는 요거는 이제 선지로 나오는데 부경이라는 어떤 창고가 있어가지고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그런 창고가 되겠는데 부경의 특징을 본다면 이렇게 그 요즘 왜 그 아파트 보면은 그 1층을 비워두잖아요. 비워두고 2층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뭐 무슨 공간이라고 하지? 필라테스 공간인가? 아닌데 필라테스는 제가 살아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어쨌건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를 이렇게 비워두고 위에 이렇게 띄워놓는 아마도 이게 창고다 보니까 이 아래에서 습기 같은 거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구려 시대 어떤 부경이라는 어떤 그런 창고가 있었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무역을 한번 볼게요. 무역. 자, 먼저 발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발해부터. 남북국 시대 발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솔빈부에 말이 또 그렇게 유명했다네. 왜 오경 15부, 15부 중에서 하나 솔빈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 말이 또 유명했다네. 네. 그래서 이 말을 또 수출 많이 했나 봐요. 일단 이 발해가 그 수출하는 그 수출길 또는 교류하는 길을 보면 거란 쪽으로 하는 거란도가 있고요. 거란도. 그다음에 당나라 쪽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으로 하는 일본도. 길도자예요. 일본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라로는 신라도. 여러분 기억나요? 신라도 어느 왕 때? 문왕 때. 문왕 때 좀 더 이렇게 좀 친근한 느낌으로 좀 다가갔다고 교류했다라고 했잖아요. 무왕 같은 경우는 싸웠고 문왕은 교류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이 발해와의 교육을 위해서 당나라가 이 산동반도에다가 뭘 세웠냐면 발해관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발해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발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남국이었던 이 통일신라 볼게요. 자, 일단 삼국시대의 신라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신라 어느 왕 때 한강 지역을 확보했다? 네, 백제성왕의 그 뒤통수를 제대로 치면서 한강을 빼앗았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파랗게 어린 것이 바로 진흥왕이었습니다. 그 진흥왕 때 이제 한강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제 중국과의 직교역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곳이 당항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당항성 위치 한번 보시고요. 당나라, 네, 당항성. 중국과의 직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이제 통일신라 와서도 계속해서 중국과의 어떤 교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요. 국제무역항으로서 이 울산항이 뜹니다. 항상 여러분들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국의 사치품들이 주로 들어와요. 외국의 사치품들이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치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 당시에? 아무래도 지배층들이 되겠죠. 귀족들. 다 어디 모여 살아요? 신라 같은 경우는 경주에 모여 살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명품 가방백, 그 뭐 샷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헤르메스야. 난 이 명품 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가 있어. 기억이 안 나네. 에르메스인가? 뭐 있어요. 에땡 갑시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국 백화점에 다 있는 줄 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소비층이 집중되어 있는 것, 주로 서울, 그것도 뭐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지역에만 가야 그런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예, 똑같아요. 여기 국제무역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런 사치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주에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경주에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울산항, 경주와 가까이 있는 울산항이 떴던 겁니다. 이게 고려시대로 가면요, 고려의 수도는 개성일 거 아니야. 고려의 수도의 개성이 이제 이쪽에 있을 텐데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작동하겠어? 안 하지. 이렇게 먼데 어떻게 돼? 결국은 개성과 가까운 이쪽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또 국제무역항으로 고려시대는 뜨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항상 그 지배층, 그 사치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지배층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무역항이 뜬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항에는요, 아라비아 상인들도 막 들어와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 근거가 뭐냐면, 이때 저 중동 지역, 페르시아 이쪽에 유리 제품, 고급진 유리 제품들이 들어오네. 이런 것들도 이제 교류의 어떤 그 근거로 볼 수 있고요. 당시 이 외국에서는요, 이 신라를 골드, 금의 나라로 아주 많이 알려졌대요. 심지어 신라에서는 개들도 액세서리로 금을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정도로 굉장히 금이 많은 나라로 알려졌대. 그러니까 이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하긴 뭐 신라 뭐 금관 뭐 보면 알겠지만 금세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기술이. 그죠?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알려진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원성 왕릉에 가시면 원성 왕릉을 지키고 있는 돌로 만든 조각이 있는데 거기 무인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무인상은 절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딱 봐도 이거는 저쪽 이란 쪽? 뭐 요쪽 느낌이 들어요. 예. 이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라에서 교류했다는 그 흔적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성왕릉의 무인상이라든지 유리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중동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다는 어떤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당나라 통일신라 시대가 그래도 좀 많이 좀 그래도 평안했죠. 왜냐면 삼국시대는 정말 매일매일 전쟁 아니었습니까? 근데 통일신라가 되면서 당나라가 또 이제 안정화되니까 국제적으로도 안정되니까 굉장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교역이, 무역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발발하면 교역이나 무역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북국 시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중국, 산둥반도구, 여기가 양쯔강, 양자강 흐르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중국 각 지역에 신라인들이 모여 살아요. 이렇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신라방 같은 경우, 신라방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LA의 뭐 코리아타운, 뭐 이런 어떤 거, 뭐 신라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신라 마을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어느 사찰에서 만약 신라인들이 막 집회를 한다,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럼요. 거기 사찰은 중국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 신라어로 다 통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LA 가면은 왜 굳이 영어 안 써도 네 한국말로도 버틸 수 있거든요. 가봤어. 가능하더라고. 뭐 먹고 사는 거 다 한인, 슈퍼마켓, 뭐 식당 가면은 네, 한국말만 쓰면 되거든요. 네. 옛날에 제가 미국의 LA에 촬영을 갔었는데 그때 참 편하더라고요. 네. LA 갔더니 아주 그냥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말이 통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라방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뭐 신라방, 뭐 신라소, 뭐 신라원 이건 이제 사찰, 신라소, 뭐 신라소는 뭐 지금의 자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지켜주는 어떤 그런 기구, 경찰서, 뭐 이런 어떤 역할, 뭐 그런 것도 해주고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각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무역 활동 중에서 넘버 원 제가 얘기했죠. 중국, 한반도, 일본을 통틀어서 어마어마한 재벌 리스트 상위권에 오는 사람 장재벌, 네. 돈의 신, 장신, 바로 장보고. 이 장보고가 이런 어떤 그 무역 네트워크의 교류를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법화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산둥반도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 법화원에 가보시면 장보고 동상이 있어요.
와, 동상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어떤 동상도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동상이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장보고 딱 있는데 거기에 그 앞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적산이라고 있는데 그 거기에 또 그 돈의 신을 하나 이렇게 중국인들 이 동상 만드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야. 정말 먼 바다에서 보이는 그 산 하나를 덮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 진짜 그들의 이 스케일의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 근데 그게 장보고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 그 아래에 활이 있어요. 활은 여러분 장보고의 상징이거든요. 예, 그만큼 중국인들에게 장보고는 돈을 벌어다 주는 신, 그 정도로 그냥 부상돼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법화원, 여기서 이제 뭐 사찰에서 뭐 신라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장보고가 이 법화원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완도죠, 완도 김이 유명한데 청해진 설치해가지고 장보고가 이렇게 무역, 이 해상 활동을 하는 그 해적들 있잖아요. 소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북국 시대는 이렇게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왜? 동북아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고대 사회를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죠. 자, 고대 사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